자, 안녕하세요. 7월달, 8월달 문제풀이 과정인데, 자, 이 과정의 그 목적은, 지금 10주 정도로 예상되는데 아마 11주, 많으면 한 12주 정도 될 겁니다. 중간에 아마 보강을 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한 2달 동안 이론을 총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을 전부 한 번 정도는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풀이 할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한번 상담 비슷한 거를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상담을 잘 못합니다. 제가 누구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못하는데, 어쨌든 기간에 어떤 좀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한 7월달 정도 되어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런데 올해 좀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던데,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만약에 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래도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윤리사상만 해도 학자 수가 있고, 사회사상에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고, 교과교육론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도 좀 남은 기간에 좀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인데, 그러면 그냥 문제풀이에 있는 문제 외우고 답안을 외워라. 그런데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합격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시기에 그거라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험장 가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잘 따라온다라는 건 복습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습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아마 다음 주에 나갈 진도, 그러니까 문제들을 그 전주에 제가 배포를 할 겁니다. 별다른 일이 없다면 배포를 할 텐데,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일단 하시고 미리 배포된 문제들을 보시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7월달이라서 그 문제를 보시고 답이 생각나지 않는다 해도 현재는 괜찮습니다. 현재는 괜찮아요. 그리고 답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학자의 어떤 이론에 대해 모르고 있구나를 확인하시고, 그 이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강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한 9월달 넘어가고 10월달 정도 가면은 그때부터는 모르는 건 죄가 됩니다. 그때부터 모르는 건 죄가. 한 10월 됐는데 모르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픈데, 아직까지는 죄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죄는 아니니까 복습을 좀 철저히 하시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 또한 모르면 그것도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 모르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걸 보충해 나가면은 아마도 2달 동안에 나름의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과정을 좀 따라오 주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전주에 문제를 좀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써보려고 노력을 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그걸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주제를 주고 써보라 그러면은 이게 잘 안 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문제를 주고 답안을 다 쓸 때까지 시간을 넉넉하게 준다면야, 여러분들 아마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니까 시간이 넉넉하다면 대부분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어져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시험장에. 하기 때문에 시험장을 가면 생각을 깊게 하고 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이해하고 즉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글로 표현하는 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글로 한번 써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만약에 안 써진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 문제 들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안 써지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습하실 때 그 이론을 이제 좀 살펴보시고 보강을 하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피스트와 윤리적 상대주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 갑과 제자 을의 대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갑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미리 좀 보시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갑은 소크라테스이고 을은 누구냐면, 요거 지금 제가 대화체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테아이테토스 편입니다. 그 플라톤의 후기 대화 편이에요. 뭐 누군지 상관없는데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그 플라톤과는 막연한 친구인데, 그리스의 수학, 그 당시에 수학을 대표하던 아주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명인데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하는데, 이게 테아이테토스 편인데 실제로 요 글이 쓰여졌을 때 테아이테토스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 나이를 비교해 보면은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플라톤이 가상으로 쓴 글이에요. 어쨌든 간에 후기 대화편은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이 프라타고라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를 아마 대표하고 우리 교과서, 고등학생 교과서에서도 그 소피스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마 이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대화편에서, 물론 플라톤의 대화편이죠. 소크라테스는 글을 쓴 적이 없으니까.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이 프라타고라스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크게 두 개예요. 하나가 프라타고라스 편이에요. 하나가 이 테아이테토스입니다. 이 테아이테토스 편에서, 원래 테아이테토스 편에서 다루게 있는 게 뭐냐면 지식의 성격을 다루는 거예요. 지식이란 도대체 뭐냐? 그게 핵심 주제인데, 자, 거기에 보면은 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 프라타고라스예요. 프라타고라스가 특히 상대적, 소피스트들은 지식을 감각 지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론이 나오고, 이 반론 안에 그 프라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반론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입니다. 테아이테토스와 이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바뀌었다. 갑이 테아이테토스고, 맞습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고. 자, 프라타고라스가 소크라테스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말하면 안 돼. 어쨌든, 자,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했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의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척도이다. 이게 인간 만물 척도설의 내용이죠. 자, 자네도 이거를 읽어본 적 있겠지. 자, 자주 읽어보았습니다. 원체 유명했습니다. 프라타고라스는 당대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고, 자, 내가 그분의 글에서 다른 것은 다 좋아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네. 그분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선언할 때 왜 돼지나 개코 원숭이 혹은 지각을 가진 더 기이한 어떤 생물이 만물의 척도라고 쓰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리네라고 해가지고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첫 번째 비판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했을 때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견해가 있어요. 모든 인식은 감각지각이다라. 그러면 감각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은 전부 척도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감각 능력이 있으면 다 그냥 척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인간으로 한정하냐. 개코 원숭이도 감각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 비판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프라타고라스의 그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 문제가 나오는데 요 내용을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요 말의 의미는 아시겠죠?
감각 지각 능력을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자들이 인간 척도가 될 수 있다. 인간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이게 하나의 비판이고,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테아이테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드는 의문은 이것일세.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남을 가르치고 그에게 수업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아이테토스 편 말고 프라타고라스 편에서 보면 프라타고라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왕창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애들 가르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자, 볼게요. 저는 그분이 그런 자격을 내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맞는 말이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그분은 그렇게 비싼, 옛날에 소피스트들이 그런 짓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수임료를, 수업료를 받고 귀족 자제들을 가르쳤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자,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우러 와라. 근데 물론, 그때 주로 가르쳤던 건 수사술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민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고 남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기술. 그래야만 출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가르쳤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요거는 예시답안을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텐데, 인간 만물 척도설과 다음에 이분의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프라타고라스 요 주장 사이에 모순이 존재합니다. 자, 가장 절묘한 점은, 자, 소크라테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프라타고라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자, 결국 그분이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는 점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서피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인식론적 상대주의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자, 프라타고라스 같이 그런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자,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분이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인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듯 반대자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프라타고라스의 진리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참이 아니게 되네. 하니까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첫 번째 요상이 도덕의 토대, 도덕이 지닌 가치의 원천에 대한 밑줄 친 기억, 즉 프라타고라스의 입장. 자, 프라타고라스의 윤리적 상대주의적 입장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예시답안부터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라타고라스의 윤리학적 입장은 소위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불리워집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인데, 윤리적 상대주의는 크게 좀 나눠보자면은 개인적인 상대주의가 있고 사회적인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소위 사회적 상대주의가 있는데요. 자, 프라타고라스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상대주의자입니다. 그 개인적 상대주의 더 나아가게 되면은 개인적 상대주의가 너무 급진화되면 회의주의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질 않아요. 소위 사회적 상대주의. 자, 사회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도덕의 토대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그 사회가 도덕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신념, 이게 도덕의 토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개인 혹은 개인이 속한 사람인데 이분은 사회적 상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신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도덕의 체계가 다르고 미국의 도덕의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던,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신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도덕의 도덕 체계의 어떤 토대가 될 것이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도덕의 토대가 되겠죠. 자, 요거고 사회적 상대주의에 대한 관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뭐였습니까?
도덕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근원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윤리적 상대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자, 이건 사회적 상대주의니까 A, B가 특정 사회라고 봅시다. 여기에 어떤 도덕 체계가 있고, 뭐 기억이라는 도덕 체계가 있고, 여기에 니은이라는 도덕 체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상대주의의 기본적인 그 관점은 뭐냐면, 아까 왜 인간 만물 척도설, 그 물론 인식론적 주장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뭐의 척도이고, 뭐 존재하지 않는 것의 척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주의의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면, 내가 가진 의견은 나에게는 참이고, 네가 가진 의견은 너에게는 참이에요. 이게 상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기 때문에, 자, 요 기억이라는 도덕 체계는 A라는 사회에서는 참이에요. 니언이라는 도덕 체계는 B라는 사회에서는 참이에요. 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자,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뭘 함축하냐면, 도덕 체계가 있을 경우에 어느 도덕 체계가 진리인지를 혹은 우리가 각자 판단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 A는 뭐라고 판단하고 B는 뭐라고 판단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판단은 그 개인에게 참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의 진리성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회의주의자가 아니에요. 회의주의자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때 판단을 A라는 사람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A는 선하다고 판단하는데 김병찬은 A는 악하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고 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냐? 자, 상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특히나 프로타고라스의 관점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판단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에는 그 판단을 적용해서 행동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 만약에 A라는 판단보다 B라는 판단이 훨씬 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면 우리는 그 판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나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판단이라면 도덕 체계를 우리가 선택할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걸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의 실용성이에요. 그래서 도덕이 지닌 가치의 원천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입니다. 하기 때문에 소피스트의 윤리적 입장을 현대의 실용주의의 근원으로 봐요. 원천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이 아까 그 니언 있죠? 프로타고라스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자, 봅시다.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만물 척도설에 의하면 각자가 지닌 의견과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에요. 이게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A의 판단은 그에게 참이고 B의 판단은 B에겐 참이야. 그렇죠? 그리고 근데 둘 사이에 우열을 결정할 수 있는 뭐가 없다?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자, 참임으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자, 이분이 지금 인식론적 상대주의, 그러니까 그 인간 만물 척도설에 따르면은 그때 인간은 종으로서 인간이 아닙니다. 각각의 개인이에요. 각각의 개인이 존재와 비존재의 척도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런 주장을 함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각자가 지닌 의견과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다. 자, 그러면은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달리 이야기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현명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타고라스는 인간 만물 척도설을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이다.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시각을 통해 형성된 의견이 그 사람에게 참이라면, 그리고 누구도 타인의 경험을 더 잘 판정할 수 없고 타인의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 검토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요 말의 핵심은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왜 밑줄 친 게 뭐였어요? 세 번째 요구사항이 갑이 밑줄 친 리얼을 주장한 근거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얼이 뭐예요? 아까 소크라테스가 이분이 자기 입장을 계속 견지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주장이 거짓이 되어버린다라는 이게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프라타고라스가 자신의 주장, 즉 윤리적 상대주의를 철저하게 견지한다면 그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그러니까 보편주의라든지 객관주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주의. 또한 참임을 인정해야 하고. 왜 그렇죠? A의 판단은 A에게 참이고 B의 판단은 B에게 참입니다. 그런데 그때 얘가 보편주의자야. 그러면 상대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얘 말도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상대주의를 견지하게 되면 보편주의자들의 주장도 참이라고 주장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자기 모순에 빠져요. 자기 모순에 빠져요. 자, 이므로 그들의 주장이 참이라면 프라타고라스의 주장이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보편주의자의 주장을 참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상대주의적 주장 거짓이 되어버리잖아요.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타고라스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참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믿는 반대자들의 의견 역시 참이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상대방의 의견이 참이라는 점을 용인하는 것이니 결국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프라타고라스의 윤리적 입장, 이거는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윤리적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을 좀 물어봤고, 자, 그런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한 보편주의의 그 대표자라고 불리워지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방식으로 반박을 했는가? 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요 내용 보시면 다 소크라테스의 입장이긴 한데, 물론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한데, 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교과서에 그 상대주의를 논하는 파트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요 소크라테스 비판들인데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 같은 걸 보시면은 다 등장을 합니다. 이거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근데 요것도 그 기원이 이 테아이테토스 편에 소크라테스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관련 이론을 간단하게 좀 소개되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프라타고라스는 윤리적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러 종류가 있겠으나 기본적인 입장은 이래요. 도덕의 토대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주관적 신념이며 이거는 사회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보편적인 도덕 체계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도덕 체계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고 그것들의 우열을 판단해주는 보편적인 기준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실용주의적 윤리설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진위 여부,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 여부를 가지고 도덕 판단 사이에 우열을 결정하거나 그건 불가능하지만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나은 판단이라든지 더 나은 도덕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적용했을 때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소위 말해 실용성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한다. 자, 사회적 상대주의자이기 때문에 회의주의자들이든지 아니면은 그 급진적인 그 상대주의자들, 개인적인 상대주의자들과는 달리 그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도덕 체계라든지 도덕적인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전한 존중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떤 입장을 취한다 그랬죠? 어떤 입장을 취한다 그랬죠? A의 판단은 A에게 참이고 B의 판단은 B의 참이다. 이 말은 이걸 사회로 확장을 하면 그 사회의 도덕 체계는 그 사회에서 참이다. 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의 도덕을 준수하는 게 올바르다라는 게 자, 프라타고라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윤리적 상대주의의 장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 한번 다 읽어보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 출제진들이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을 보면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윤리적 상대주의, 저번에 물론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던가, 어쨌든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만약에 윤리적 상대주의 문제가 나온다라면 어쨌든 간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제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까 보셨던 소크라테스의 지적은 지금 그 관련 이론에 쓰여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거든요. 자,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소크라테스가 그 소피스트들을 그 비판하는 그 내용인데요.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많은 그 소피스트들이 등장을 하고, 플라톤이 비판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하고 합니다. 하는데, 요거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했던 소피스트의 내용, 주장들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알아야 될 이유는 없고, 제가 뭘 선정했냐. 우리 교과서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다 읽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유명한 변론에 나와 있는 혼을 돌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 어를 한번 볼게요. 통치자는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법을 제정한 뒤 이것이 피통치자에게도 옳은 것이라고 하며 이를 어긴 자를 범죄자로 처벌한다. 자, 정말 유명한 주장입니다.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다. 이게 그 플라톤의 국가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가편 1권에 그 어떤 소피스트가 등장을 하는데 그 국가편의 주제가 정의란 무엇인가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거기에 1권에 보시면은 트라시마코스라는 그 소피스트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고 나는 정의란 강자의 편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고대 그 헬라스에서는 이 정의라는 단어를 딱 주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정의라는 용어에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뭐 영광 검색어 수준이 아니고 그 단어를 주면 즉각적으로 법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단어를 주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정의하고 법하고를 구분하지 않아요. 단어 자체를. 정의 이러면 당장 법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의랑 강자의 편익이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나라의 국가들, 자, 나라들마다 정치 체제가 다 달라. 어떤 데는 참주정이고, 어떤 데는 민주정이고, 어떤 데는 귀족정이고. 자, 정치 체제가 다른데 그 정치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법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자,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법이 왜 다 다를까? 그런데 그 각각의 나라가 법이 다 다른데 그 나라 가보면 그게 다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법들이 다 정의로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라는 거지. 그때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정치체제, 예를 들어서 귀족정이면은 누가 지배계급이에요? 귀족이 지배계급이잖아요. 참주정이면 참주가 지배자예요. 민주정이면 데모들,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 지배계급이에요. 얘네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는 거야. 법을 제정해놓고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정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피치자들을 통치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법이 왜 존재하냐? 트라시마코스의 관점에서 보면 법이 왜 존재하냐? 강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트라시마코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기 때문에 정의라는 건 본질적으로 강자의 편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국가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 한번 볼게요. 자신의 욕구가 최대한 커질 수 있도록 놓아두고. 이때 욕구란 여러분들 감각적인 욕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욕구가 최대로 커졌을 때 용기와 슬기로, 자, 이거는 뭐 용기, 슬기를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덕이죠. 덕이고, 그리고 덕은 어떤 내적인 능력이죠. 자, 이것을 숨기고 매번 욕구가 원하는 것들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 충족이 되면 뭐 어떤 감정이 등장을 합니까? 우리가 욕구가 충족이 되면 쾌락이라는 감정이 생겨나요. 자, 이건 칼리클레스라는 분인데 쾌락주의자예요.
이분은 쾌락주의자거든요. 쾌락주의자인데 에피쿠로스 같은 쾌락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키레네 형태의 쾌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커진 욕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능력을 통해 이렇게 충족시켜서 쾌락을 얻는 삶이 행복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주장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국가편에 나와 있는 반론입니다. 의술과 같은 기술이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듯이. 자, 의술은 의술을 가진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의술을 통해 혜택을 보는 자들이 있잖아요. 환자. 자, 마찬가지로 통치의 기술은 통치자가 아니라 피통치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올바른 통치자는 자신이 아닌 피통치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종이는 강자의 편익이 아니야. 뭐 이게 기본적인 논리고. 자, 그다음에 자, 아까 그 아주 감각적인 쾌락주의자들 주장을 봤죠. 자, 소크라테스가 뭘 지적하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쾌락의 역설을 지적합니다. 쾌락의 역설을 지적을 해요. 요게 이제 깨져버린 항아리 비유라고 불려져요. 그 소크라테스가 깨진 항아리 비유를 하거든요. 딴 게 아니에요. 밑에 구멍이 난 항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결코 차지가 않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만 차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는 피로해지고 고통스러워져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이 있잖아요. 이 쾌락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고통이 발생합니다. 자, 그 지점을 지적해요. 그래서 자, 이 순간 새로운 욕구를 갖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새는 항아리에 물을 담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붓는 사람과 같은 거. 이건 비유예요. 또 그러한 사람의 삶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이 발생합니다. 노고와 고통의 삶일 뿐이에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뭘 주장하냐? 감각적인 욕구라든지 육체적인 욕구 있잖아요. 이걸 절제하고 제거하는 게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라고 해서 쾌락주의에 대한 그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부분에서 그 계속해서 비판형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의도는 이거 만약에 출제된다 그러면 상대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비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의 종류. 윤리적 상대주의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볼게요. 다음은 윤리이론 구분에 관한 글이다. 괄호 안에 기억니언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자, 기억은 서로 다른 사회나 문화권마다 도덕 규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상이하다라는 사실을 기술하는 입장. 자, 윤리적 상대주의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요걸 기술윤리적 상대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기술윤리적 상대주의. 자, 윤리적 상대주의인데 앞에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딴 게 아니라 이거는 규범윤리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이 사회의 도덕규범, 저 사회의 도덕규범 다르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사실을 기술하는 것, 이를 기술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을 기술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사실학이에요. 거의 뭐 사회학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래도 언급이 되어야 되냐면, 윤리적 상대주의자들이 자신의 규범윤리적 입장을 그 정당화하는 근거예요. 프라타고라스도 그랬어요. 이분은 입법가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나중에 이집트도 가고요. 많이 돌아다녀요. 거기 가보니까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예요. 이 관습이 다르고 규범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전제한 거예요. 아, 다르네? 아, 보편적인 윤리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도출해낸 거예요. 자, 따라서 기술윤리적 상대주의는 사실적 내지 경험적 이론이 거의 사회학이죠, 이거 뭐.
이론에 속한다. 이러한 기억과는 달리 니언은 도덕적 언어와 판단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메타윤리학적 입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잠깐만요. 예. 자, 그것에 의하면 도덕적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 명제처럼 이거 빼야 된다. 죄송합니다. 없애세요. 없애시고. 자, 기억과 달리 니언은 도덕적 언어와 판단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메타윤리학적 입장입니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에도 메타윤리학적인 관점이 있다. 근데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분석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불립니다, 이게. 뭐 여기 분석윤리적 상대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메타윤리예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메타윤리학 다시 다루겠지만 메타윤리학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과제는 뭐냐면은 도덕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의미라든지 그렇죠, 개념의 의미, 다음에 그 개념으로 그 형성되어 있는 도덕 판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 판단의 기능, 다음에 그 판단을 이끌어내는 도덕에서 사용되는 방법의 특징, 이런 걸 다루는 게 메타윤리학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도덕적 언어와 판단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에 의하면 도덕적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 명제처럼 보편적 진리 가치를 가질 수 없고, 도덕 판단은 다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특정 문화나 사회 관습, 신념 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만 그 판단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의미는 거기에서 발생한다. 자, 즉 도덕적 언어와 판단의 의미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 어떤 판단을 봤을 때 그 판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근원이 뭐냐? 이거 뭐 그런 게 아니야. 자,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나 문화의 규범 체계에 따라 선이라는 의미, 악이라는 의미, 덕이라는 의미, 부덕이라는 의미, 정이라는 의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도덕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그 개념들 있잖아요. 이것들의 의미가 확정이 된다. 확정이 된다. 자, 그래서 문화나 규범의 체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분석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예시담을 잘못 따랐는데 이 규범윤리적 상대주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사회, 그러니까 도덕규범은 상대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요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상대주의하고 사회문화적 상대주의, 이런 식으로 규범윤리적 상대주의는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윤리적 상대주의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소크라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에서 서구 윤리학의 출발점은 물론 뭐 소피스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은 소크라테스가 서구 윤리학의 출발점이다. 서구 유럽입니다. 유럽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소크라테스 이론의 출발점, 소크라테스 윤리학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이론에서 출발해야 되냐? 그 중핵적인 이론이 뭐냐? 지덕일치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거기서 출발하고 다른 모든 이론들은 이 지덕일치라는 기본적인 주장의 바탕을 두고 파생되어 나옵니다. 이론들이 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이론은 무조건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지덕일치설에서 출발해야 돼요. 지식이 덕이다. 혹은 덕은 지식이다. 아레테는 에피스테메다. 이 주장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덕은 지식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레테라는 개념과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레테라는 개념이 있고 에피스테메라는 건데, 이걸 그 지덕일치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러니까 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개념이 용어는 다르나 동일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러려면은 덕이 뭔지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덕이 뭔지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왜 덕을 지식이라고 불렀을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가나는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자, 한번 봅시다. 작성 방법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니언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훌륭함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덕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에요? 여러분 윤리 선생님이 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참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저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덕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윤리 선생님 되실 분 아닙니까? 일단은 이 전제는 무조건 참이다 라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리고 이건 소크라테스만 가지고 있는 전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고대 윤리 사상 안에 이게 근데 고대 윤리 사상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나와 있는 윤리가들이 저 전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덕은 좋고 유익한 것이다. 자, 만약에 훌륭함이 정신적인 것들 중 하나이고 훌륭함은 덕은 정신적인 거죠. 외적인 건 아닙니다. 자, 또한 유익한 것이 필연적이라면 자, 덕은 정신적인 것인데 이게 좋고 유익하대. 그러면 훌륭함은 마땅히 모여야 한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지혜 혹은 지식. 그리고 그냥 지식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에피스테메하고 소피아 막 혼용했으니까. 자, 여야 한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기본 주장이에요. 무엇인가가 좋고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좋고 유익한 것이라면 그건 지혜에 속한다. 자, 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건 모든 정신적인 것들이 그것들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자, 인내 같은 거 어떤 정신적인 특징이에요. 자, 인내인데 이거는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지혜가 덧보태어졌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인데 이건 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덧보태어졌는가에 따라 해롭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기 때문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정신적인 것들뿐만 아니고 외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등등등 뭐 있잖아요.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혜가 덧붙여지면 좋고 유익한 것이 되고 무지가 덧붙여지면 해로운 게 돼요. 달리 말하면 지혜에 따라 참된 지식에 따라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 되고 인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지혜가 얘를 인도하면은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덕. 인내라는 정신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혜에 의해 잘 인도되어지면 생겨나는 게 절제덕이에요. 되거든요. 자, 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에 따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혹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면 돈은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 상태에 있죠. 그래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걔는 우리에게 해로운 게 돼요.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제 이 주장에 따르면 훌륭함은 어쨌든 유익한 것이기에 마땅히 지혜의 일종이어야 한다. 자, 이게 메논편에 나와 있는 지덕일치설이에요. 자,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설이 정말 잘 나타나고 있는 대화편 중에 하나가 메논편이에요. 메논편이고, 자,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하나. 자, 부끄러운 것들과 나쁜 것들로 자신만만해하는 자들. 얘들 막 나쁜 놈들이에요.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면서도 막 의기양양하고 막 이래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그죠? 자, 걔들은 다름 아닌 디귿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다. 얘네들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냐? 얘네들이 요 디귿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다 살펴봤는데.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요 이야기 했죠? 그러면 요 놈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할까? 이게 지금 소크라테스인데, 무엇 때문에 그래? 얘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의 기본 관점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선한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지혜예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죠?
그럼 왜 악한 행동을 할까? 그 악한 행동의 근본 동기는 무지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무서워할 것들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무지가 비겁함 아니겠냐. 자, 이제 이게 지덕일치설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덕이 있고 악덕이 있다. 반대가 악덕일 거 아니에요. 덕의 본질은 지식이고 악덕의 본질은 무지라는 겁니다. 이걸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용기의 반대가 비겁이잖아요. 그럼 비겁이 뭐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무지. 이게 비겁이다. 그럼 용기는 뭘까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참된 지식. 이게 용기다. 용기다. 자, 그리고 비겁함에 반대되는 것은 용기죠. 그러면 무서워할 것들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지혜 혹은 지식이 용기이고, 이는 이것들에 대한 무지와 반대되는 것이겠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언은 지혜 혹은 지식, 디것은 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훌륭함과 괄호 안에 니언, 즉 지혜 있잖아요. 혹은 지식의 관계에 관한 이사상가의 관점에 근거해서 자, 이사상가 밑줄 친 기억을 주장한 이유, 훌륭함은 좋고 유익한 것이다. 자, 왜 저렇게 주장을 했을까? 요걸 덕과 지식의 관계에 근거해. 근데 관계를 아시면 쓸 수 있습니다. 예시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덕이 왜 좋고 유익하냐? 지혜는 모든 종류의 훌륭함, 즉 덕의 공통 본질. 이게 지덕일치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지덕일치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덕은 지식이라 그랬죠? 혹은 덕은 지혜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개별적인 덕목들이 있어요. 용기도 있고 절제도 있고 뭐 종이 등등 많잖아요. 얘네들은 물론 개별적인 특징은 다 달라요. 용기가 절제일 수도 없고 절제가 용기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의 공통 본질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그 용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참된 암, 지식. 이게 용기고. 그럼 절제는 뭐겠습니까? 마땅히 즐겨야 할 것과 마땅히 즐기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참된 삶이 절제예요. 그런 게 절제야. 자, 공통 본질이 지고 그러한 지혜는 인간이 최선의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참된 이성적 지식이 지혜예요. 하기 때문에 훌륭함은 결국은 좋고 우리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덕일치설이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대화편이 메논편하고 프로타고라스 편인데, 자, 아까 가가 메논편이고 나가 프로타고라스 편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자, 메논편의 지덕일치 논리 한번 볼게요. 어떤 X가 좋고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가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되고 완전한 이성적 지식, 이를 지혜라 혹은 지식이라 부릅니다. 자, 지덕일치할 때 그 지식 있잖아요. 그거는 이론지라기보다는 실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좋고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 우리를 참으로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지식 있잖아요. 그게 지덕일치할 때 지식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자, 지식에 따라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덕은 정신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좋고 유익한 것이다. 덕은 정신적인 것이 지식 혹은 지혜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것. 이게 메논편의 논리예요. 논리예요. 자, 이때 덕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개별적인 덕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용기든 절제든 뭐든 간에 전부 그러한 덕들은 지식의 그와 관련된 정신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혜 혹은 지식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게 덕이다. 덕이다. 자, 모든 개별적인 덕은 지식이 정신적인 것들을 주도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지식은 덕의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런 안에서 모든 덕은 지식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달리 말해 지식은 모든 개별적 덕의 공통본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덕일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프로타고라스 편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모든 덕은 뭐뭐에 대한 지식, 모든 덕은 뭐뭐에 대한 지식,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용기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지식, 뭐 이렇게. 자, 모든 악덕은요 그 반대예요. 뭐뭐에 대한 무지. 용기를 예를 들자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무지.
자, 모든 덕의 공통 본질은 지식이고 모든 악덕의 공통 본질은 무지다. 모든 덕은 지식의 개별적 표현에 불과한 거다. 불과한 거다. 그 상황에서 지식이 그 상황에 맞게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잖아요. 절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이라는 게 그 상황에서 드러난 거예요. 각각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자,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지식이라는 동일한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덕은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다. 자, 소크라테스가 프라타고라스 편에서 덕은 하나다라고 주장을 해요. 덕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말은 덕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덕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별적인 덕목들은 다 있죠. 개별적인 덕목들은 다 있는데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본질은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덕은 지식이다. 덕은 지식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지덕일치설에 대해서 봤죠? 지덕일치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선행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지식은 덕의 본질이자 동시에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도덕적 행동의 근본 동기가 되는 게 또 지식이에요. 그리고 무지는 모든 악덕의 공통 본질이자 동시에 어때요? 모든 악한 행위의 그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게 무지예요. 자, 왜 그럴까? 자, 소위 지행합일설이라는 소크라테스 기본적인 생각이 등장을 합니다. 자, 갑과 을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들인데 작성 방법에 따라 한번 써봅시다. 작성 방법 볼까요? 기억년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그것들의 성격을 활용하여 선행과 악행의 근본 동기에 관한 갑의 주장을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년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볼게요. 다른 행동이 지금 자신의 행동보다 더 좋고 또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받아들일 만한 전제입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놀고 있는데 놀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공부라는 행위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 근본 관점이에요. 소크라테스 윤리학의 가장 큰 그 물음은 뭐냐면은 잘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는 겁니다.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이냐. 인간으로서의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이냐. 자, 그런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으로서의 좋은 삶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공부하는 행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은 행위인데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알면은 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크라테스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거는 우리의 자명한 경험,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계속 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 반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지식을 가지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기억에 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니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문장 봐가지고 찾아내기 어떤 식으로 좀 어려워 보이긴 하겠지만 이때 자기 자신한테 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욕구에 지고 어떤 충동에 지고 놀고 싶은 욕구라든지 이런 게 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게 왜 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만약에 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 행동의 동기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놀고 싶은 충동, 욕구 이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욕구가 또 한번 왜 발생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왜 발생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참으로 좋은 삶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보면 자 그런 방식으로 내가 욕구에 지는 건 무지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걸 이겨내는 건 우리가 인간으로 참으로 인간의 좋은 삶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지혜 혹은 지식이 들어가요.
자, 그 누구도 적어도 나쁜 것들로 또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자발적으로 향해 가지 않으며 이걸 악행의 비자발성 이렇게 불러요. 악행의 비자발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자, 외연상 나쁜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나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나쁨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악을 목적으로 해서 행동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악을,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요새 저희 집에 있는 꼬마한테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 인생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망가질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말을 수긍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 인생이 망가지지? 나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 판단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는 걔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야, 그 행동은 그러면 인생 망가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저는 제 경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는 나름의 판단이 있을 테니까, 어느 판단이 더 맞는지는 지금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저의 그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은 제 판단이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저 행동은 나쁜 행동이고 좋은 삶을 파괴하는 행동인데 그 친구가 봤을 때는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제 판단이 진정으로 참된 판단이고 옳은 판단이고 그 판단이 틀렸다라고 한다라면 자, 그 집에 있는 꼬마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악을 목적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 자기에게 나쁜 걸 부여하는 것, 즉, 악이 있잖아요. 악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쁜 짓을 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선에 대한 무지입니다.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무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나쁜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래서 이거 악행의 비자발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데, 좋은 것들 대신에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 가고자 가는 것을 인간 성향에 찾아볼 수 없다. 이거 전제예요.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려 한다. 이게 인간의 자연 본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좋음을 추구하고 나쁨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한테 좋은 것이다라는 걸 진정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연적인 본성으로 인해 그걸 행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소크라테스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무지하고 지금 지혜 혹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 그거 성격을 활용해서 선행과 악행의 근본 동기에 관한 갑의 주장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지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덕일치할 때 그 지식이란 근본적으로 이거는 그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참된 이성적 지식이에요. 무지는요, 그런 지식의 결여. 하기 때문에 무지는 악행의 동기요, 지식은 선행의 동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이 이런 거예요. 밑줄 친 을의 주장을 용어 즐거움과 괴로움을 사용하여 갑의 입장에서 비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행일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면 그걸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 나쁜 것의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절대 행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밑에 한번 보세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더라도 자제력 없음 때문에 여기에 이제 원인이 되어서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나 어느 철학자는 자, 니언을 가진 사람이 아까 지식, 지혜라 그랬죠.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 속에 지혜가 자리 잡고 있는데 무엇인가 그것을 지배하며 너와 마치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 자제력 없음 이야기를 할 때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소개하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을 하죠. 자, 그런데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문제는 아니에요. 자, 나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더라도 자제력 없음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와 같은 자제력 없음 현상이 있죠. 자, 소크라테스는 이 현상을 거부합니다.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자, 어떤 사람이 악행을 해요. 그런데 선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선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했어요.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제력 없음이라는 어떤 그 계기가 중간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자제력 없음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근본적인 가장 확고한 입장은 뭐냐? 얘는 이게 없는 애야.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걔는 자제력 이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야. 기껏해야 의견 정도 가지고 있는 거지. 의견 정도. 자,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자제력 없음 현상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부정 논리를 알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무지, 지혜 말씀드렸고, 자, 이 사상가에 의하면 자신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 요게 지식의 본질이라 그랬죠? 인간으로서 좋은 삶에 대한 참된 이성적인 지식, 즉 선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선한 행위의 근본 동기이고, 자, 반대로 악행의 근본 동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 선에 대한 잘못된 판단 혹은 잘못된 지식, 즉 자신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의 결여, 즉 무지가 악행의 근원이다. 자, 요거 이제 자제력 없음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정 논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자신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무지, 즉 선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지식 있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질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 좋고 정말 유익한 것에 대한 그 참된 지식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아. 선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질 못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까 즐거움, 괴로움, 그렇지. 이제 쾌락과 고통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제력 없음은 어떤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냐면은 쾌락, 고통이라는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놀 때 그때 등장하는 그 욕망, 감정 있잖아요. 감정들이 개입하거든요. 그 개입이 아주 본질적인 게 쾌락과 고통이에요. 공부하는 게 고통스럽거든. 그 고통에 져버리면 놀게 돼요. 그걸 인수를 하지 못하면.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우리가 무지 상태에 있게 되면 즐거움과 괴로움을 좋은 것들 및 나쁜 것들과 연관시켜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일 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닌데 거의 원문에 가깝게 제가 예시다발을 달았기 때문에, 자, 즐거움과 괴로움을 뭐와 연관시키냐?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는 어쨌든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놀면 쾌락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쾌락이 예상이 되고 고통이 예상되잖아요. 예상되는 쾌락, 예상되는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학원 오실 때 고통이 예상되셨죠? 설마 쾌락이 예상됐을까? 물론 쾌락이 예상되셨던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쉬워. 공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가 있으니 제일 쉬워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100%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공부를 진정으로 안 해본 자야. 모르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안 해본 자예요. 공부는 힘들어요. 힘들고 고통, 그리고 공부라는 생각만 들어도 고통이 예상이 돼요. 그런데 노는 거 생각하면 쾌락이 예상되죠. 자, 그래서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통이 예상되고 쾌락이 예상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둘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거예요.
고통을 선택했다 칩시다. 고통을 여러분 한번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직 11시밖에 안 됐지만 점심 먹고 한 3, 4시 돼 보세요. 고통이 밀려오지. 충분히 고통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쾌락이 예상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고통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게 나에게 진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삶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쾌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쾌락이나 고통에 지는 건, 그러니까 자제력 없음,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자제력 없음은 기본적으로 쾌락이나 고통에 져버리는 거예요. 감정에 지는 사람이에요. 올바르게 판단해놓고 감정 때문에 그게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관점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감정에 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감정에 지는 이유는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악기의 근본 동기는 뭐다? 무지다. 자제력 없음이 아니고, 자, 연관시켜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면 선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자제력 없음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기본 생각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입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거의 다 설명드렸지만 자제력 없음 부정 논리는 이제 이해되시죠? 자, 지행일치 논리를 한번 볼게요. 지행일치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행위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위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중간에 의지라는 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참된 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알에 따라 행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것만을 욕구할 뿐, 나쁜 것을 그 자체로 의도적으로 욕구하는 사람은 이건 인간의 자연 본성에 맞지 않아요.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본성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즉, 어떠한 사람도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행동을 의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악향의 비자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식은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이죠. 이때 지식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동호반복이에요. 이 정의 자체가, 지식 자체가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이니까. 자,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지식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선행의 근본 동기는 자신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이고, 악행의 근본 동기는 선에 대한 잘못된 판단, 즉 자신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무지. 요게 소크라테스의 기본 생각이고, 요 생각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자제력 없음,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자제력 없음은 악행의 근본 동기가 아니야. 라는 게 우리 소크라테스의 기본 생각이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